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현입니다. 오늘은 당명 따로 얘기 안 하시고. 네, 당 이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주제를 듣고 약간 좀 섣부른 그런 좀 재치는 화를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조용하게 네.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예, 오늘 뭐 주제를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굉장히 맞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오늘 주제는 비극적 실화에 대한 예의 한번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최근에 네. 영화당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자체가 눈물을 강요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절제됐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갖고 있는 또 연기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편입니다. 하나는 올해 개봉했던 생일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나왔던 소원이라는 작품. 약간 비슷하면서 특히 우리 기억에 생생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실화를 영화로 만들 때 과연 감독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모범례 같은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은 극적으로 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약간 그 관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약간 플롯을 바꾸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맞아요. 그런 약간 사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효과가 아니고 네.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작품이고요. 그러면서 또 두 편이 대중영화로서 갖고 있는 강력한 또 흡인력이 있어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니겠는가 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또 두 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설경구 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설경구 씨의 한번 필모그래피를 쭉 보다 보니까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1분 브리핑에 담아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주제가 거의 절반은 설경구 씨 특집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오늘 뭐 다루는 영화 한 편에 전도연 씨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전도연이다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설경구다. 네, 설경구다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고요. 네. 묘하게 설경구 배우가 피해자 혹은 약간 약자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네. 우상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영화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네. 설경구 씨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작품 중에 그 어떤 아버지를 물건? 딱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겠네요. 처음으로 살인죄 기억법인데 당연히 녹음기죠. 올림푸스 녹음기인데 계속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잊지 않으려고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저 녹음기야말로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음기를 준비해봤고요. 네. 그런 목소리는 전화. 전화기를 붙들고 살죠. 계속 납치된 아이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혹은 그 납치범과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아버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우상은 전 이 맞아요. 모자하고 이상하게.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잊혀지지가 헤어스타일. 않더라고요. 머리 그래서 염색. 우상에서 저 계속 모자를 쓰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저런 염색을 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 뭐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네. 나의 독재자는 사실 김일성을 연기하는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저 안경이야말로 약간 김일성을 흉내내기 위한 그런 식의 코스프레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분신이 되어버린 것 같은 안경이 어쩌면 나의 독재자에 등장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아서 안경을 가져가 봤고요.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에서는 소원에서는 코코몽이죠. 뭐. 네, 바로 코코몽이죠. 저 탈을 쓰고 갖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무실 가서 인사도 하시고 학교 운동장에서 춤도 추시고 하는데 그냥 코코몽이면 안 되죠. 때가 꼬실꼬실하잖아요. 네, 지금 때까지 지금 또 표현하신. 그럼요. 나는 이게 또 모니터에 뭐 묻었나 아유, 이래가지고. 저 디테일, 저 귀 얼굴에 꼬질꼬질한 수십 년의 그림 제가 함부로 그리지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의 그림 실력이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코코몽, 때 묻은 꼬질꼬질한 코코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일인데
생일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물건이 두 개인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저는 트렁크. 여행 트렁크인 것 네, 같아요. 트렁크.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트렁크를 들고 오기도 하고 아버지는 늘 여행 중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트렁크를 떠올릴 수 있는데 트렁크는 그리기에 칸이 좁아가지고 네, 구두를 꼽아봤는데요. 구두. 저 구두야말로 또 아버지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딘가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구두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구두는 사실은 아버지의 구두가 아니죠. 아들의 구두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마지막 생일에서의 구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신을 수 있는 두 사람의 구두여서 아버지의 구두이기도 한 아들의 구두이기도 한 구두를 뽑았습니다. 네. 그 탁탁 보니까 이렇게 다 생활과 밀착이 되어 있는. 네. 또 요거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묘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기는 거죠. 설경구 세트로 한번 판매해도 괜찮지 네. 않겠나. 요거 이렇게 크게 한번 종이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조합 쉽게 나오는 조합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이러면서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런 뉴스까지 나와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안 되는 우리 소영을 어쩌 내 잡았는데 시죠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조사를 받으라고. 아가 그 끔찍한 일 다시 떠올리면 그게 안 키우는 아빠가 할 일이가. 소원이 그러고 있는 게 창피하나? 아빠인데 뭘 창피하고 싶었을까? 몸의 치료랑 같이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데 세상 많고 많은 와중에 왜 하필 우리 아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첫 번째 원은 소원입니다. 뭐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극 중에 등장하는 소녀 이름이 소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아이의 상처를 바라본 우리의 또 간절한 관객이나 또 극 중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슈퍼마켓 이름도 소원이에요. 물론 딸의 이름을 딸의 이름이니까. 가져온 거겠지만. 네네. 자, 지금 이제 초반부의 그 아침에 어떤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한국에 참 어린이 배우들도 좋은 배우가 많다.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어요. 네. 극 중에 이제 등장했던 지금은 워낙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래라는 네, 이 소녀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네. 네가 뭔 상관이고? 설경구 씨에 대한 이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 뭐라 그럴까요? 설경구 씨가 굉장히 원래 이제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마다 아주 파워풀한 연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올수록 아주 자연스럽고도 편안한 네.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의 이 설경구 씨가 맡은 배역은 뭐라 그럴까요? 그 흉악범을 만나서 면회하는 장면에서 처음에 존댓말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설경구 씨의 연기는 해운대 스타일의 연기로 시작해서 오아시스 같은 연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라는 점 그리고 사투리를 쓰고 이런 점에서 해운대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 같은 게 부산이니까. 시작됐었는데 네. 시작되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연기가 달라지는데 그 연기의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설경구 씨 연기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약하게 연기하는 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인 소녀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서 이제 인공 배설기관을 이제 하는 그 수술을 해야 될 때 의사가 그 얘기를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리창 바깥에서 살려주이소라고 이제 동의의 뜻을 보이면서 참담하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설경구 씨 연기가 참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살려주셔서 자, 이런 배우들의 이제 좋은 연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제 이준익 감독인데 이준익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사실은 약간 떠나 있었죠. 네. 평양성이 이제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감독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뭐 이렇게 최상급의 영화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 있는 측면이 있다가 그런 공백기를 깨고 복귀한 작품이 소원이었는데 뭐 약간 뭐 은퇴라는 이름을 도 있었고요. 그러기도 했었죠. 네. 근데 소원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준익 감독의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뭐 많은 감독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준익 감독이 휴머니즘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이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맞아 이런 게 바로 이준익 감독이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죠. 하나의 고통을 대할 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구축하고 이 이야기를 구축하면서 보는 사람이 약간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드는 것 같고요. 왜 하필 우리 아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어항 하나를 들고 올라가는 심정으로 만들었다. 그 어항이 깨질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물이 마음 같은. 넘칠까봐. 네. 근데 그 마음이 영화 내내 느껴지고요. 이 소재나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고 혹시나 깨질까봐, 혹시나 넘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감독님의 마음 같은 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카피도 쓰신 분이라서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하세요. 맞아요. 네. 자, 어쨌건 많은 분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조수순 사건이죠. 네. 그래서 끔찍한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인 큰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영화화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의심들이 풀어지게 됐던. 네.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맞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줘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가해자에 대한 공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인생에서 이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쨌건 일어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사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도가니 같은 영화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두 영화를 보면은 소재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신뢰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소원을 보면서 많이 했었고요.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극 중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뭐 어떤 식으로든 말이든 모습으로든 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을 높이 날다가 끈이 끊어져서 바닥에 빗물 속에서 뒹구는 연으로 묘사한다던가 아니면 바닥에 버려진 노란 우산으로 묘사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도 뭐 수사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건을 언급하는 자극적인 단어 같은 걸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어항 비유가 굉장히 맞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갈림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피해자인 소은이가 증인을 지목해, 그 가해자를 지목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그러니까. 주어서라도 범인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네. 이 고통을 묻을 것인가, 이런 식의 상처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상처는 어떤 식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덮어둔다고 되는 일인가, 도려내야 되는가, 아니면 치유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영화여서 후반부에 갈수록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마음을 참 잘 살핀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비닐 배변백 같은 걸 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나지 않는지 냄새는 나지 않는지 해서 그런 마음 같은 걸 표현한다든지 그건 이제 참 영화에서 너무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이제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일종의 좀 상징적인 장면 같았었는데 우리가 그 고스트 글쎄, 스토리라도 그 생각도 그 생각 했어요. 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령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이미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유령처럼 이불보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상징 같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그 실루엣이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뭐 창피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소재를 다룰 때 사회적인 책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영화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룰 때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치료비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범인 처벌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법 감정을 가질 때 계속 거론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심신 미약 상태일 때 경감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법 감정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언론에 노출이 되면 2차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피해가 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의 가족 간의 화합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범인이 과연 이 형기를 마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내년 12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임박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영화가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 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검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 딸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잘못이고 술 먹고 아이 저렇게 만지면 안 돼. 그거 봐도 되고. 죽다 살아나가 여있고 그럼 당연히 검색을 해보게 되고 너무 어이없는 처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역그래 만든 놈도 있고 증거도 있고 지문도 있는데 겨우 12년이라고 해. 정숙하세요.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준익 감독이지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오히려 주인공들보다 이 캐릭터 인형을 대여해주는 업체 묘사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때 부모를 묘사하는 방법 혹은 가장 친한 친구를 묘사하는 방법은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인형 대여 업체들이 이제 돈을 안 받고 빌려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이 팍팍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준익 감독만큼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아빠야 아까. 아빠야 쟤. 재밌었던 건 저는 콧구멍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원이가 닫혀있는 어떤 마음들, 어떤 트라우마들을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야기거든요. 콧구멍이라는 이야기,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마음을 푸는 건데 어쩌면 이준익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 역시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지랄해. 니 여기서 뭐하러? 그래요. 그런 장면이 참 많은 네. 참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